더 다가가면 나 정신 못 차려. 안 돼, 그만해, 꽃은 넣어둬. 그냥 좀 바람이 불긴 하죠. 왜 그럴까 사람들은 그냥 본 기운이 좋아. 눈치 없이 밖을 나가는 걸까. 왜 이럴까 뭐가 설렌다고 봄바람이 좋아. 내 맘도 모르고 다 부러워. Flower sunshine 완벽한 하늘 사실 너와 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아한다고 말하기가 무서워서 내 곁에 맴돌고 있는 난 꽃도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곁에 있고 싶어. 딱 붙어서 봄이 지나갈 때까지 다른 사람 다 사라져라. 나만 봄. 왜 그럴까 사람들은 그냥 본 기운이 좋아. 눈치 없이 밖을 나가는 걸까. 왜 이럴까 뭐가 설렌다고 봄바람이 좋아. 내 맘도 모르고 다 부러워. Flower sunshine 완벽한 하늘 사실 너와 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아한다고 말하기가 무서워서 내 곁에 맴돌고 있는 난 꽃도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곁에 있고 싶어. 딱 붙어서 봄이 지나갈 때까지 다른 사람 다 사라져라. 언제 봄이 왔는지 내 맘도 모르고 봄바람이 자꾸만 불어와. 내 곁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싶어. 내 맘을 이제 말하고 싶어. 꽃도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곁에 있고 싶어. 딱 붙어서 봄이 지나갈 때까지 다른 사람 다 사라져라. 나만 봄.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오늘은 이사나님이 청해주신 네. 노래로 출발했어요. 네. 볼빨간 사춘기 나만 봄이었습니다. 나만 봄. 이사나님 뭐 정말 우리의 애청자시죠. 애청자시죠. 너무나 감사한 네. 분입니다. 저희가 네. 아이들을 외우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쵸. 네, 그분들 중 이사나님은 한 정말 분입니다. 뉴스데스크에 대한 오랜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수요일이어서 왼쪽에 앉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빠르게 낮에 눈에 띈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럴까요? 이거를 골라봤어요. 뭐죠? 제목. 커피 매일 3잔 이상 대장암 위험 77% 낮춘다. 이거 국내 연구진의 연구 오. 결과입니다. 이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김정선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네네. 대장암 환자 한 700명과 건강한 사람 한 1,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커피 섭취와 대장암 발생의 상관성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커피를 매일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의 대장암 발생 위험이 77%나 낮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효과는 특히 남성에서 더 뚜렷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남성의 경우는요. 3잔 이상 마시는 남성이 커피 잘 안 마시는데. 안 마시는 남성에 비해서
83%나 대장암 마셔야겠네. 발생 위험이 감소했다고. 석 잔까지는 좀 무리고 한 잔은 석잔? 마셔야겠다. 근데 저는 이게 참 이러면 잠을 못 자, 자면 그게 다른데 병이 오는 거 아니야? 그게 아, 선배는 좋아하세요 커피?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카페인에 예민하기 때문에 저는 저녁엔 안 오전 드시는군요. 10시 이후엔 안 먹어요. 10시요? 10시면 당연히 안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전 10시. 아, 오전 10시. 10시. 밤 10시 말고. 그러면은 아침에 아침에만 일어나자마자 저는 모닝 커피를 커피만. 마십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십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게 김 교수 팀이 뭐라 그랬냐면 커피 속에 카페인이나 클로로젠산 등의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군요. 이게 암 분야 국제학술지인 카시노제네시스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커피가 대장암 예방 또 아니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네. 앞서 뭐 세계적인 석학들도 많이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017년에는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이 하루 커피 여긴 더 많아요. 4잔 이상 마시면 조기 사망 위험이 줄어든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미국 보스턴의 다나파버 암 연구소 연구에서도 여기선 2잔. 그러니까 어쨌든 마시는 게 대장암 위험은 낮춘다. 이게 뭐 학계의 대부분의 뭐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요, 그냥 카페인 있는 커피가 아니라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확인이 됐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커피콩 자체에 카페인 말고도 다른 항산화 성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커피 업계랑 이 연구진이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닐 테고. 아, 그러게요. 여러 개 아니겠죠? 연구진이 그러니까 뭐 신뢰도는 높습니다만 네. 넉 잔 마시면 제가 볼 때는 다른데 이상이 와서 대장암은 낮추지만 대장암은 낮추는데 수면 부족, 스트레스, 만성 피로, 집중력 부족 이런 거 어떻게 돼? 이게 참 네.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네. 한 잔의 정의가 뭘까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세상 아빠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네요. 한 잔이 머그잔일까요? 저는 사실 400ml 먹거든요. 예. 이렇게 큰 이 텀블러에. 요즘에는 뭐 2-3천 원에 막 큰 통에 주던데요. 한 잔, 그러네. 한 잔에 기준이 안 나왔네, 이 기사에. 150일까요? 200일까요? 네. 이 세상 아빠님이 아주 전공을 네, 찌르셨습니다. 아주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잔의 정의. 네, 벤트급. 그거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성 피로이실 것 같습니다. 720ml. 그럼 세 잔이면은 거의 뭐 120ml라는 중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에스프레소 한 잔 아닐까요? 네, 그럴 수 뭐. 자, 알겠습니다. 네, 주원 씨는 다음 어떤 소식도 기사를 넘어가 볼까요? 네. 자막부터 보여주시죠. 네. 노벨 평화상과 관련된 얘기인데 네. 그 메달을 경매에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 편집장이 드미트리 무라토프라는 사람인데요. 네. 93년에 만들었어요. 노바야 가제타라는 독립 언론을. 95년부터 지금까지 편집장으로 재직했는데 푸틴 정권의 부정부패를 폭로해온 언론인입니다. 러시아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용기 있는 투쟁을 벌인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 등을 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통에 빠진 아이들과 또 긴급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메달을 팔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게재했고요. 그 수익금은 비정부 기구인 우크라이나 난민지원재단에 기부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푸틴 정권의 탄압을 견디지 못한 언론인 수백 명이 러시아를 떠나긴 했지만 무라토프는 여전히 모스크바에 머물면서 주 3회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그의 말이 우리는 비통했다. 비통스러우면서도 부끄러웠다. 러시아 언론인의 마지막 남은 이까지 뽑히고 있다. 이 이가 저항력을 뜻하는 이가 뽑히고 있다. 하지만 새 이가 자라게 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약간 소름 끼치는 말이네요. 제가 다른 기사를 봤는데 이 노바야 가제타의 기자나 기고를 한 사람 중에 지금 2000년 이후에 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채. 그 정도로 지금 반정부 매체이기 때문에 푸틴의 눈엣가시 같은 언론이 아닐까 싶은데 대단한 용기입니다. 저도 기자로서 참 노벨 평화상을 기부한다는 게 보통
상징적인 거겠죠. 네. 동일은 아닌데 네. 대단하시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네. 낮에 눈에 띈 기사들 살펴봤고요. 8초 후 한 주간 남들은 다 본 남다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미라클님이 댓글로 그 이타적이신 마음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쭌쭈닝님 8초 후에 커피 같이 마시고 싶은 남자 엄주원 하나의 엠보드 톱 5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들어오셨나 봐요. 제가 방금 커피를 잘 안 마신다고 했는데 저는 레몬티를 같이 마시겠습니다. 쭌쭈닝님은 우리 매일 들어오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알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빌로바TV님 언론인 여러분 힘내세요 이러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언론인들께도 뭐 제 얘기가 들리지는 모르겠지만 힘내시라는 말씀을 진짜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선배 미모 칭찬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민망해 하시니까. 네. 자, 한 주간 가자. 시작하시죠. 이목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엄주원의 엠보드 톱5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MBC에서 보도한 뉴스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기사 5개를 추려서 전해드리는 엠보드 탑5 먼저 5위입니다. 96만 뷰, 100만 뷰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인데 우리 아침 뉴스가 뉴스투데이잖아요. 코너가 여러 개 있는데 재택 플러스 보셨죠? 알죠. 경제 기사. 뉴스. 근데 이번엔 자동차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삼성차가 얼마 됐는지 혹시 아세요? 일단 회사가 차려진 건 9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고 차가 출시된 건 90년대 후반 정도였으니까 25년? 중반이니까 95년부터니까 27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30년 된 기업인데 삼성이 뭐 자타공인 세계 인류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쉽게도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먼저 리포트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 1995년 설립된 삼성자동차는 한때 중형차 시장에서 승승장구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다가 2000년 프랑스 르노그룹에 인수됐습니다. 당시 르노 측은 낮은 국내 인지도 극복을 위해 삼성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10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을 끝으로 계약 미연장 의사를 밝혔고 2년의 유예기간이 다가오는 올해 회사명을 바꾼 겁니다. 예상보다 빠른 갑작스러운 발표였는데 이달 초 취임한 신임 대표의 부산 공장 방문에 맞춰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회사 상징인 로고 디자인도 일부 변경됐습니다. 태풍의 눈을 형상화한 기존 로고의 특징을 계승하면서 현대적 감각으로 역동성을 강조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그 주원 씨가 얘기했던 그 무라토프 관련 기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댓글로 뭐죠? 그러니까 전민규님인 것 같아요. 노벨상을 준 것이 무라토프를 보호할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세계적인 유명인이 되면 함부로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6명이 죽었다고. 사망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빗대서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삼성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정말 야심차게 뛰어들었어요. 자동차 산업에. 그게 27년이 된 건데 3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방금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삼성차가 르노에 인수된 게 2000년도예요. 22년 전에. 그때 르노가 국내에서는 우리 르노를 모르니까 삼성 이름을 붙이자 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르노 삼성 자동차 삼성 이름 쓰게 해줘. 삼성도 오케이죠. 그래서 10년 단위로 2번 계약을 했는데 2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르노 자동차로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삼성에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게 2년 전이고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서 르노 코리아로 이제 완벽하게 사명이 바뀌게 된 거죠. 삼성 자동차가 뭐 아시다시피 현대 기아차보다 많지는 않아요. 도로에 보면. 그렇지만 마니아층이 있거든요. 그 마니아층에게는 엄청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선배는 어때요? 삼성차에 대한 추억이 뭐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르노로 이제 인수되기 전에
그때는 사실 2000년 이전이에요. 네, 그때는 닛산하고 기술 제휴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르노, 삼성하면 거의 닛산의 이제 베스트셀링 모델인 제가 차에 좀 관심 많거든요. 맥시마라는 모델을 거의 그대로 들여와서 이제 맥시마. 처음에 저는 모르겠어요. SM5를 닛산 차인가 보죠? 네, 닛산의 맥시마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링 카가 있는데 그 차를 그대로 들여와서 SM5 모델을 처음에 출시를 한 거였거든요. 거의. 그래서 뭐 내구성이나 엔진이나 잔고장 없고 그러기로 너무 유명했어서 주변에 타는 사람 많았죠, 진짜. 오늘 제가 따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 SM5 그 520, 525 이 시리즈가 그 엔진이 세계 10대 엔진에 선정이 됐었어요. 네, 그게. 그 닛산 그 네, 엔진. 닛산의 그 V6 엔진인가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만큼 좋아서 그 차를 오래 타는 사람이 많은데 뭐 TMI입니다만 네. 저희 가족 중에 네. 제가 이제 고모부를 정말 자주 만날 정도로 네. 친한데 네. 40만 킬로미터를 타신 거예요. SM 시리즈를 네, 초기 그러니까 모델을 거의 택시 기사님도 40만 킬로 타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15년 이상 탈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튼튼하다. 물론 네. 겉녀는 많이 이제 허름하죠. 오래됐으니까 네, 네. 많이 부딪히고 그런데도 쌩쌩 잘 달려요. 네. 그만큼 엔진이 훌륭하다. 뭐 이건 네. 제가 직접 타봐서 아는 겁니다. 그 여기 네네. 이거 실시간이에요. 카리서 임마 님이 그럼요. 네, 저희 실시간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시각도 말씀드릴까요? 23분, 7시 23분. 네. 네. 그리고 그 지금 댓글에서도 그 엔진 이름이 VQ 엔진이었대요. VQ. 이승일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구나. VQ. 지금 실방입니다. 다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네. 녹방 같은가 봐요. 녹방 같은가? 완벽한가? 좀 사고를 내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좀 이따 방송 사고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제작진. 껐다 킬까요? 네. 지금 댓글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이 기사의 댓글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네. 닛산 엔진 받았을 때까지 만든 차는 내구성이 정말 좋고 잘 만들었다. 이렇게 그럼요.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있네요. 네. 그쵸. 네. 그리고 현기 독점을 견제할 만한 브랜드가 없어서 아쉽다. 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네. 물론 현대기아차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네. 좀 독점하는 거 아니냐. 좀 견제 선의의 경쟁. 뭐 삼성이 있고 LG가 있는 것처럼 가전에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댓글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순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엠보드 탑5 이번 주 4위입니다. 고현승 일본 특파원이 보도한 내용인데 140만 뷰. 오, 높네요. 네. 지진과 관련된 내용. 네. 지진 뉴스는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네네네. 네. 지진 기사가 참 자주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나오죠. 일본발 네. 지진. 네. 이번엔 강진이 있었는데 인명피해까지 났어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먼저 공포스러웠던 그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시내를 비추는 CCTV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집안의 스탠드형 TV와 전등이 흔들리고 선반위 물건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60km로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는 진도 6강, 도쿄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6강은 기어서 가야 이동이 가능하고 가구가 쓰러질 수 있는 정도의 진도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 연안에 지진 해일 주의보를 발령했고 수십 센티미터의 지진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注意報が解除されるまで海に入ったり海岸に近づいたりし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지진으로 인해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에서 1명이 숨지고 88명이 다쳤습니다.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은 물론 도쿄 도심까지 10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고 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네, 사상자가 무려 90명 정도. 방금 선반에서 물건 떨어지는 거 보셨죠? 네. 끔찍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 규모가 7.3이면 굉장한 강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 한 7, 8년 전에 외국에 갔을 때 천둥 소리가 나서 비가 오나 보다 했는데 그게 지진 갈라지는 소리였던 거예요. 막 땅 속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 선반에서 물건들이 떨어지는 걸 경험을 하고 땅이 움직이는 걸 직접 한번 딱 보니까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멘붕. 근데 이제 그 규모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7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7이면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근데 7.3이라는 얘기는 제가 겪었던 것 그 이상이니까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이번 강진으로 인해서 또 고속철도도 운행하다가 탈선했대요. 정말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사고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후쿠시마 원전, 큰일 납니다. 위험한데 사용물 연료 수조에 냉각 펌프가 한때 정지는 됐었는데 2시간 뒤에 복구가 돼서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일본이 밝혔습니다. 근데 저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여진이 더 문제잖아요. 네, 일본 기상청이 그렇게 밝혔죠. 여진 가능성이 있다 경고를 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 일본에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시면 안부 연락차 한번 문자를 보내보시는 게 좋겠고 11년 전에 3.11 그 동일본 대지진 유명하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동북지방인데 작년 2월에 이 지방에 진도 6의 강진이 발생해서 이때는 더 심했어요. 3명이 숨지고 180명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고보다 더 크죠. 지진은 예보가 안 된다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들이닥치기 때문에 지진은 더 무서운 건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좀 간단히 요령을 좀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꼭 지진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폭우만 쏟아져도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정말 여러분이 지겨울 정도로 들으셔야 주입이 된다는 자동적으로 점에서 그 동작이 나오겠죠.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짚어보면 지진 났을 때 위험한 게 화재예요. 그러니까 화재 위험을 차단해야지 더 큰 피해가 확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분들은 전기, 가스를 끊고 책상이나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숨으셔야 되고 혹시 이제 나가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나가시되 계단을 이용하셔야 돼요. 엘리베이터 안 되고 큰일 나죠. 전기 공급 끊기면 갇힙니다. 그리고 만약에 15층, 20층에 계신다. 그럼 뛰어내려가기 어렵잖아요. 옥상으로 먼저 가서 구조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건물이 막 너무 흔들리면 옥상에 있는 것도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하시라 이런 어떤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항상 좀 뭐랄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기본 수칙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요령을 알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댓글은 어땠어요? 댓글 반응 트라우마에 관련된 거죠. 도쿄에서 몇 년 살았었는데 작은 지진을 겪었는데도 한국에 와서 2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이런 내용. 조금만 뭐가 이렇게 흔들려도 약간 불안해지시는구나. 그리고 민지님은 아빠가 일본 후쿠시마에 계신데요. 근데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다고 하는데 많이 놀랐다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진 설계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일본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데도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내진 설계를 잘 하자 이런 내용이 사고 날 때마다 뉴스에 나오는데 한 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하는 면이 있죠. 다음 3위를 보겠습니다. 자, 엠버드 톱5 이번 주 3위입니다. 이번에도 일본 소식이에요. 그러면 4위, 3위 모두 고연승 특파원의 리포트네요. 이거 참 보기 드문 현상이네요. 근데 고 선배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몇 달 남으셨죠? 이제 4월에 바뀌나 그럴 텐데 아주 막판에 피치를 올리고 계십니다. 고 선배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송 끝나고 카톡 한번 해보시죠. 3위, 2위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조회수 체크를 안 하실 테니까. 세계 금융시장에서 과거에는 그 일본 외화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에 버금가는 안전자산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 가치가 아주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것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화 1달러당 115엔이었던 게 118엔 이렇게 좀 뛰었어요. 미 달러 대비 환율이 우리나라의 원화 환율 상승폭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주요국 통화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전쟁이나 재해 같은 상황이 오면 사실 오히려 엔고가 됐거든요. 엔화가 안전자산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엔저가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역 강국이잖아요, 일본이. 근데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무역 적자가 누적 30조 엔입니다. 30조 엔. 그러니까 올 1월에는 1조 1,800억 엔. 이게 감히
개념이 안 잡히는 그 정도의 규모인데 1985년 이후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 전쟁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네네, 원유 또 원자재 다 올랐는데 일본은 수출 국가니까 타격이 뭐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을 또 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국내에서는 그러면 엔화 가치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엔화 가치 하락이 일본 경제의 약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처럼 이렇게 수출 중심이고 해외 의존도가 높고 우리도 비슷한 경제 구조죠. 그래서 이게 남의 나라 남일 보듯이 할 건 아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2위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빨리 가볼까요? 자, 그러면은 2위는 건너뛰고 1위로 갈게요. 네, 1위로 가겠습니다. 2위는 정치권 뉴스여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아는 소식이기 때문에 대망의 1위로 가겠습니다. 이거 용산 소식이군요. 패스. 자, 1위는 250만 뷰. 근데 이게 그만큼 기사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영상 짧게 한번 보고 갈까요? 네, 괜찮으세요? 보겠습니다. 네. 운전자가 수입 승용차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고 떠납니다. 30초 뒤 누군가 차를 훑어보며 지나가더니 다시 돌아와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범인은 17살 미성년자 A군. 며칠 전 문이 잠겨있지 않은 다른 차에서 보조키를 훔친 뒤 주차장을 돌며 눌러보다 문이 열리는 수입차를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 다른 가족 차량에 있는 스페어키를 훔쳐서 A군의 친구들까지 10대 청소년 3명은 일주일에 걸쳐 밤마다 주인 몰래 차를 훔쳐탔습니다. 주차 위치가 바뀌면 주인에게 들킬까 봐 원래 자리에 안전 고가를 세워놨다가 다시 차를 대놓길 반복하는가 하면 차량 블랙박스를 꺼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날따라 가방에 있는 짐을 꺼내려고 갔다가 차가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 주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된 자동차 위치 추적 앱으로 쫓아가 청소년들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차주가 귀가한 저녁 때마다 차를 훔쳐 길게는 12시간 넘게 돌아다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언제 돌아오는지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게 저희가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그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미치겠네요, 진짜.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말. 머리가 좋은 건지 잔머리가 좋은 건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키를 훔친 거죠. 그러니까 보조키를 훔쳐놨다가. 아유, 정말 웃음이 나옵니다.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10대 청소년 3명인데 저 주도면밀하게 저렇게 일주일 범행을 할 그 계획을 짰으면 작정하면 공부를 좀 잘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댓글 반응들이 다 그거예요. 미성년자 처벌 강화하자. 봐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네, 엄주원의 엠보드 톱5 살펴봤고요. 8초 후에 오늘 큐시트 미리 보겠습니다. 네. 네, 큐시트 산책 바로 시작해볼까요? 톱블록은 오늘도 현 정권과 다음 정권의 갈등 소식인데 오늘은 소재가 좀 다릅니다. 뭐죠? 용산이 아닙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총재 지명 문제입니다. 그렇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를 지명했습니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 IMF 국장이죠. 그러니까 이달 말에 임기가 이주열 총재가 끝나거든요. 근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인선 과정 설명하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이제 의견을 들어서 당선인 측의 의견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윤 당선인 측의 얘기가 달랐습니다. 당선인 대변인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가 없다. 그리고 이 내정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과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이것은 청와대 인사다. 우리는 추천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톱블록에서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 문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코로나 일단 오후 6시 신규 확진자부터 보겠습니다. 29만 5,240명. 어제보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수많은 저 감염자들 중에서 백신 접종한 사람이 감염되거나 델타에 감염됐던 사람이 또 오미크론에 감염되거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접종했는데 감염되고 델타, 오미크론 다 감염되면 그것들에 대한 항체가 다 생겨서 난 이제 슈퍼 면역자야.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많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닐 텐데. 슈퍼 면역자라는 것이 진짜 존재하는가? 이 말이 맞는가? 그것을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이게 근데 인공항체와 자연항체가 결합되면 예방 효과가 조금 높아지긴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죠. 그렇습니다만 땡땡땡 땡땡땡의 내용을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퀴즈네요. 자,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모집 중인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현역 해병대 병사가 휴가 중에 무단 출국을 했죠. 아주 뭐 이 기사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폴란드 접경지의 그 국경 검문소에서 국제의용군에 입대하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 폴란드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거기 현장에 갔는데 네네. 한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이 병사를 데리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저 해당 검문소에 그 특파된 취재기자 연결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열흘 전쯤에 한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무려 23km를 역주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3이요? 네. 어우. 근데 이게 처벌이 정말 솜방망이었다고 합니다. 역주행을 23km나 고속도로에서 했으면 네? 사고가 나진 않았어요.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고는 해도 이 사람한테 근데 뭔가 엄청난 사고가 날 뻔했던 그렇죠. 거죠. 형사적인 네.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처벌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경찰에 설명했는데 이게 변명이 황당합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방 시작할 시간이군요. 네,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저희는 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